자, 경제를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저희가 조금 전 그 리포트로도 확인했었는데 네.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의 수출을 통제하면서 대립해왔던 이 미중 양국이 또 무역 실무 그룹을 만들어서 관련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까? 일단 지금의 이제 미국과 중국의 좀 현황을 아셔야 되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몰 야드 하이 펜스. 그러니까 마당은 좁게 갖고 가고 펜스는 높게 하고. 예, 펜스니까 담벼락은 높게 쌓는다. 이러면서 이제 중국을 관리하겠다라는 이제 표현이겠죠. 예, 이러면서 미국은 그런 어떤 스탠스로 이제 나가고 있는데 예. 그래서 경쟁 관계는 유지를 하되 이제 안보는 양보하지 않겠다. 그래서 안보와 인권에 대해서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전혀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 작년 그 10월에 있었던 반도체에 대한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들어가는 첨단 반도체 기술, 예. 뭐 여러 가지 장비를 이제 수출을 통제했습니다. 그랬었죠. 예,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또 있었던 이런 뭐 양자 컴퓨터 아니면 인공지능 이런 투자를 아예 중국 쪽으로 못하게 하는 이런 어떤 조치도 있었거든요. 예. 이런 거를 봤을 때 중국에 대한 그 압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심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맞대응했던 것이 바로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 기업이죠. 예. 반도체 기업에 대한 이제는 수입 금지 조항. 금지했었죠. 예, 이 그랬었죠. 조항도 나왔었고 또 한 가지 이제 최근에 또 갈륨 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신세대 반도체에 들어가는 원재료를 이제 수출을 통제하겠다. 이거 얘기했거든요. 뭐 게르마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국도 이제 맞대응에 나선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통상으로서 계속적으로 이제는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는 이것을 풀기 위해서 이제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러먼드 미국 상무부 장관이 이제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이제는 중국과 많이 나누고 있는 상태고 여기서 이제는 결과적으로 본다면 실무 그룹을 구축을 하자. 그리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통상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실무 그룹을 만들어서 레귤러하게 그러니까 뭐 이슈만 있으면 만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서 대면으로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통제 시행에 대한 정보 교환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무그룹 논의가 이제 시작된다는 건 양국 간의 어떤 경제 전쟁 이 구도가 조금 네. 더 좀 누그러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방금 전에 이제 권영준 평론가께서 짚어주셨던 그 부분들 국가 안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러먼 장관 얘기가 타협이나 협상 여지 없다. 선을 그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첨단 기술 같은 게 다 그런 거에 또 속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해결될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가 왜 이 이슈를 알아야 되냐면 이제 중국과 미국이 어떻게 관계 개선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또 수출도 달라지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이 계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이번에 갔던 이슈도 안보 쪽에서는 양보는 없다. 그러니까 그 러먼드 장관이 얘기했던 것이 있어요. 그 우리가 이제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이유가 단순히 뭐 중국 경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그 미국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만 좁게 들어가는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는 뭐 중국 경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러먼드 장관이 그런 얘기했죠. 국가 안보 문제는 타협 협상을 안 한다라고 얘기했었고 이미 러먼드 장관이 미국으로 가기 전에 미국 의회에서도 동일한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랬었죠. 뭐 중국 가긴 가는데 거기에 가서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하고 오지 말아라라는 이제 압박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로 미국의 입장은 단호해요. 그러니까 예. 안보와 관련된 거는 이제는 전혀 논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을 통괄적으로 다 풀어내야 되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의 이제 역할 구도를 본다 그러면 일단 서로 주고받고 가는 어떤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양보를 서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들이 지금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안보 문제에 있어서 뭔가 좀 더 타협을 통한 네. 그 본인들의 어떤 영향력을 좀 확장하려는 확장성에 좀 무게를 둘 텐데 네. 이게 지금 차단을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 이번 방문 목적도 사실 타협을 위한 건지 그 네. 양국 간의 그 경제 전쟁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 타협을 위한 건지 아니면 타협을 가장한 어떤 으름장을 놓으러 간 건지 사실 그 성격을 짚어봐야 될 텐데 네. 이런 양국 관계의 어떤 민감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에는 이런 흐름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이번에 이제는 미중 간의 관계가 긴장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걸 사실 좀 풀기 위해서 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뭐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긴장감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추가 악재 차단을 위해서 이제 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사실 러먼드 장관
러먼드 장관이 가기 전에 이미 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존 케리 기후 장관께서 기후 특사가 이제 갔죠. 그러면 보시면은 이제는 보통 외교 안보 4명 갔어요. 3개월 전에. 예, 외교 안보 갔죠. 그다음에 경제 쪽 갔죠. 기후도 갔고. 예, 그다음에 이제는 뭐 정치 쪽도 갔어요.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게 통상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간 거예요. 그 통상 장관이, 상무장관이. 예. 그래서 이제는 가갖고 이제 통상 부분을 이제 풀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러면 이제 주요 장관들이 다 갔단 말이죠. 그럼 이제 나머지는 누구 남았느냐? 그러면 이제는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만난 일만 남았다. 가장 위에 만남이. 그렇죠. 이제는 모든 분위기를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 그러면 그 안에서 만약에 미국과 중국의 긴장 강도가 좀 낮아진다 그러면 그렇죠.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제 수출에 대한 이슈들은 좀 풀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지금의 세계 경제는 이렇게 갑니다. 지금은 이제는 중국에 대해서 디커플링은 이제 아니고요. 말로 디리스킹이라고 해서 이제는 관리 차원에서 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과거에는 중국을 아예 제외시키자, 뭐 공급망에서 완전 제외시키자 이런 게 거의 디커플링이었는데 배제 분위기였는데. 예, 그렇죠. 예. 지금은 이제 유럽에서 나왔던 디리스킹,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중국을 관리하면서 간다. 이러한 전략들이 미국도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배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러한 분위기를 잘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 안보가 이제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미국도 이제 디리스킹으로 갔기 때문에 이런 우리나라도 이런 분위기에 맞춰서 이제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야 되는 분위기다라고 좀 보고 있고 지금 그 시장에서는 그걸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중국의 단체 관광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나름 특수가 있으니까요. 우리 예, 입장에서도. 그래서 어느 정도의 우리나라의 정책적인 효과가 있었다라고 전 생각을 해보겠고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단체 관광객들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돈을 쓰느냐가 가장 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슈가 아야돼 있고 또 한 가지 긍정적인 거는 사실 지금 중국 경제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말 그대로 이제 침체 구간에서 중국은 가고 있고 이미 아시겠지만은 뭐 부동산 경기가 다운되면서 소비 자체가 완전 꺾였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단체 관광객을 보낸 이유도 있는데 근데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 또 기회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물가가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근데 중국은 지금 디플레이션 상태로 가고 있어요. 물건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예. 근데 이게 이제 전 세계 나라나 우리나라에 아시겠지만 중국은 세계 공장이거든요. 여기서 물건값만 낮춰주면은 다른 나라의 인플레이션을 좀 잡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금 외신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가 나와서 오히려 중국의 이런 디플레이션이 뭐 역설적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물가 상승을 잡을 수 있는 요소로 오히려 맞아요. 작용하고 있다. 이런 점들이 이제는 눈에 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손익계산서를 좀 잘 따져봐야 되는 그런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국내로 좀 돌아와서 원희룡 장관이 이런 말을 했네요. 주택 가격이 급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국민들이 속단하지 않도록 미세 조정에 역점을 두겠다. 강조한 것은 이게 이제 많은 심리가 최근에 서울 집값도 많이 오르고 하니까 집값 오르는 거 아니야? 이게 또 막 방풍까지는 아니어도 이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나 봐요. 지금 그 주택담보대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주택담보대출이 지난달에 그 광풍 불었을 때 21년도 예. 9월 10월이었거든요. 그때 증가한 것만큼 올랐습니다. 그래요? 예, 그 정도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는 부동산 시장에서 대세 상승기 아니야? 뭐 대세 다시 한번 오르는 거 아니야라고 지금 막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서울 있는 수도권 거고요. 쪽에. 예, 그렇죠? 서울 수도권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문제가 나오고 지금 차트에 보시면 대출 증가율 추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우상하고 있는 게 보이세요. 물론 그렇네요. 조금 이제 줄어든 부분이 있겠지만은 예. 뭐 아시겠지만 50년짜리 주담대도 나오는 마당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담대 증감 추이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주담대도 있지만은 이제 공급 물량이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인허가 착공 물량이 크게 줄었는데 지금 이제 상반기 주택 인허가 물량이 18만 9천 가구였거든요. 이게 작년 같은 기보다 27% 줄었고 착공 같은 경우에는 9만 2천 가구가 됐는데 이게 작년 동월 대비해서 동분기 대비해서 본다 그러면 이제는 한 50% 감소된 수치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착공이라든지 아니면 인허가 물량은 미래의 공급 물량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공급이 이제 안 된다. 이런 어떤 시그널이 나오다 보니까
뭐 부동산에 참여하시는 그 소비자분들께서 이제는 오르는 거 아니야?라고 보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14주 연속 상승하고 있죠. 그다음에 상반기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10% 상승했다라는 통계도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참여자들이 부동산이 다시 한번 뛸 수도 있다라는 이제는 시그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희룡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구두 관리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심적 요인이 크다 보니까 이 심적 요인을 잠재우기 위해서 아직 부동산 가격이 오르려 그러면 일단 소득에 받쳐줘야 되는데 이미 아시겠지만은 실질 소득은 감소된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는 성장기로 가야 되는데 경제가 사실 지금 성장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침체가 또 침체의 기조 사실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대세 상승기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게 원희룡 장관의 목소리고 저도 이 말에 이제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계속 얘기하겠던 것이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구두 관리를 통해서 이런 심리적 요인을 이제 잠재우기 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원희룡 장관이 딱 얘기를 했던 게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런 심리적으로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해야 된다. 이러면서 했던 얘기가 집값 대세 상승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금 못을 박았습니다. 막 심리가 또 막 포모처럼 포모처럼 막 또 올라갈 수 있잖아요. 예, 이번에 내가 못 살면 또 못 네, 또 산다. 그런 것들. 뭔 어떤 심리적 어떤 네. 내가 이제 소외될 것 같은 느낌이 상대적 있는데 박탈감 같은 것들. 사실 그렇지도 않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이제 뭐 양극화의 문제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죠. 서울의 일부 지역에 대한 인기, 그다음에 공급에 대한 이슈들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항상 지금 뭐 결론이 났어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급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라기보다는 이미 그 우리가 과거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리 때문에 사실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던 부분이라고 봐야지 이제 공급이 안 돼서 아파트 가격이 쪘다라는 거는 이미 정리가 된 이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공급 물량이 부족해서 아파트 가격이 뛸 거다라는 거는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공급 부족으로 인한 주택 경기 과열 가능성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이제 공급 신호를 주겠다 했는데 이건 어떤 얘기이고 실효성은 있겠는지에 대한 네. 부분도 좀 짚어보죠.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 요인을 원희룡 장관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왜 사람들이 지금 아파트를 지금 살려고 하는가, 집에 살려고 하는가 보면 심리적 요인가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가격이 뛸 거야. 내가 지금 사야 돼라는 심리적 요인이 안 있다 그럼 기회가 보니까 없어. 이런 그렇죠. 것처럼. 이 심리적 요인을 이제는 꺾겠다라는 것이 이제 원희룡 장관의 이제 목소리고 저는 뭐 실효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얘기했던 것이 공급에서 차질 없도록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공급이 차질 없도록 계속적으로 공급 발표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에 중요한 얘기를 저는 했다고 보여집니다. 시장에서 불안했던 요소를 이제 꺾는 거죠. 공급을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내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중요한 순간에 좋은 목소리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올바른 판단이다라고 좀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경제에 있어서 소비자 심리가 진짜 중요한 그럼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좀 적절하게 좀 자중을 할 수 있게 또 발언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런 부분 정부가 좀 잘 신경 썼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짚었는데 공공아파트에서 이제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서는 LH도 물론이고 또 정부인 네. 국토부도 강력하게 혁신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어떤 카드 같은 걸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미 뭐 GS건설 같은 경우는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했었죠. 내리겠다 얘기를 했어요. 물론 뭐 GS 입장에서는 가처분 신청하면서 시간 끌게 들어갈 가능성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일단은 국토부 입장에서는 강력한 메시지를 낸 겁니다. 사실 10개월 영업정지면은 사실 신규 수주가 안 되거든요. 건설사 입장에서 거의 1년 엄청난 가까이 타격이에요, 그렇죠? 사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나오지 않았던 LH에 대한 문제가 이제는 원희룡 장관 입에서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이제 얘기했던 것은 LH에 대한 과감한 이제 구조조정이 들어갈 거다라고 얘기했고 대표적인 게 이제 사업 구조와 인력 재배치 문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인력을 아예 그냥 다 바꿔버리겠다 이렇게 이제는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고 아니면 조직적인 어떤 체질을 이제 개편하겠다라는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아직 뭐 구체적인 어떤 LH에 대한 구조조정 이런 밝히진 않았지만은 확실한 거는 인력의 재배치는 확실해 보여요. 그러니까 부서 자체를 완전히 바꾸겠다 이런 거겠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었고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LH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국토부 그 상위 기관인 국토부도 이 정관 예우에 대해서 이 정관이 더 문제다 이러면서 국토부 정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국토부 그다음에 LH 모든 그런 어떤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과감하게 메스를 들어대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이고 준비 중인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기차 얘기 마지막으로 좀 해보죠. 네. 세계 23개 나라에서 신차 판매 5% 이상을 차지하면서 중요한 전환점을 통과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전기차 이제 점점 우리나라도 많이 늘고 있잖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까? 일단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게 중요한 전환점, 그러니까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신차 중에서 전기차 판매가 5%가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될 가능성이 갑자기 있다. 기하급수로 늘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렇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넘어섰어요. 그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신차, 그러니까 전체 판매주 중에서 전기차가 나온 게 9.8%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0대 팔리면 한 대가 이제 전기차가 우리나라에서는 팔린 겁니다. 그 정도로 사실 뭐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기차가 늘고 있는데, 그래서 요번에 나왔던 이제는 외신에 보면은 5%가 넘어가면 폭발적으로 증가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일단 본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기술 수용 주기라는 어떤 그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혁신 수용자, 이노베이터 같은 경우가 전체,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이제 표본 조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혁신 수용자라고 해갖고 한 2.5%가 처음으로 이제는 뭐 쓰게 되고, 그다음에 얼리 어답터라고 해서 한 15.3%가 쓰게 돼요. 초반에. 그러니까 전기차가 처음 나왔을 때 이거를 쓰는 사람, 이 기술 수용 수기라 보면 되는데, 이게 5%가 넘어가면은요 4년 이내에 이 퍼센테이지가 25%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증가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본다 그러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폭발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는 보시면 되겠고,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는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차 판매량 점유율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중국이 굉장히 강세예요, 보니까요. 그럼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비아디라고 해갖고 굉장히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배터리에 대한 기술력도 전기차에 대한 기술력 가지고 있는 그렇다고 회사가 하더라고요. 있습니다. 예. 네. 이제 이런 어떤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하고 있고, 역시나 뭐 전기차 1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슬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위 이런 나라들이 이제 중국 시장이거든요. 중국 기업들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좀 눈에 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점들이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전기차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런 점들도 같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